이렇게 1부에 이어서 또 2부 세미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곧 저희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제2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제2부 세미나는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특강과 또 우수 사례 발표로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산업 현장과 또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동향 및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세미나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제2부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요,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고광재 본부장님을 모시고요, 안전이라 쓰고 경영이라 읽는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재 본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보건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저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제가 이거 수락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지금 다 여기 와 계시는데요. 저의 인생의 스승님도 계시고요. 제가 모셨던 저희 사장님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안전이라 쓰고 경영이라고 읽는다라고 주제를 정한 것이, 오늘 대부분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중소기업의 경영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대법 시대의 중소기업의 경영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지,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안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안전. 여러분들, 안전과 산업안전 차이는 무엇이죠? 산업안전 상생재단이라면서요. 자, 그러면 안전은 무엇이고 산업안전은 무슨 개념일까요? 제가 저희 안전보건공단의 직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친구들은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안전과 산업안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 요인이 없는 상태. 자, 왼쪽에 뜨거운 커피를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상태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저기에 산업안전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 뜨거운 커피를 따르는 작업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자에게 지나가는 제2의 작업자, 동료들이 또 결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배를 만들던, 반도체를 만들던,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할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위험입니다. 크던 작던 위험들을 만나게 되죠. 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산업안전입니다. 이 산업안전의 개념에는 이런 위험도 있고 저런 위험도 있고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위험입니다.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알아야 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에서 송혜교 씨가 연진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진아, 언젠간 네가 조심하라던 너울 말이야. 너울. 너울은 뭘까요? 여러분의 현장에 너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험입니다. 그런데
그 너울이 애보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측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잔물결도 없이 잔잔하다가 평상심을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저것을 알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고라고 하는 건 뭘까요? 관리되지 못한 위험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 로마의 저 남쪽에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미노스 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미노스 왕은 아기를 낳는데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짐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깊었습니다. 자기 자식이라 어떻게 해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궁에 가두는 것입니다. 미궁을 누구한테 만들었느냐? 저기 왼쪽 그림에 보는 할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만듭니다. 그리스의 최고의 명장 다이달로스. 그런데 다이달로스가 미궁을 만들어서 그의 아들 미노스 왕의 아들 미노타우로스를 미궁에 유혹해서 가두기는 합니다만 왕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그 미궁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탈출이었습니다. 방법은 없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새 깃털이 날아옵니다. 그 깃털로 날개를 만들어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이 날개는 밀랍으로 만들어서 태양 가까이 높이 올라가면 녹는다. 너가 추락한다. 그러니 절대로 높이 올라가지 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로자들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실천하던가요? 역시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카루스는 미궁을 빠져나가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밀랍이 녹으면서 에게해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택항에서 있었던 2019년에 이선호군의 사고가 바로 이 사건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알바를 떠났던 대학생 아들이 숨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스캇 갤런은 이야기합니다. 안전은 인간의 본성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느냐고요? 미국의 나이오시에서 5개 예방의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만 해볼까요? 제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생산을 위해서 위험은 감수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제거를 할 때는 장소적인 측면과 설비적인 측면, 작업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19년에 있었던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의 질식재해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수중 모터에 오징어 저장고에 수중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나요. 고장난 어느 날 근로자 한 명이 저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3사람의 동료 근로자들이 이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서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이 전부 다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 문제 재분석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이 수중 모터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원적으로 위험에 작업자가 접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안전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안전 문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사고성 사망자 수입니다. OECD 국가 중에 38개 국가 중에서 34위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심지어 10배까지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국가라고 하면서 이러한 지표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중대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들은 논란이 있지만 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이 법을 우리가 끄집어낸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떤 저변의 여론을 우리 사회가 끄집어낸 거죠. 실제로 이 법들은 간단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이 한 페이지가 전부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속속들이 숨어있는 내용들을 중소기업 사업주인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고 있지만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산안법 시대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처벌 정도를 지금 중소기업의 사업주분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7건의 재판, 1심 재판 결과 어떤 것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것도 있고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5%가 실형을 받습니다. 시계를 돌려서 산업안전보건법 시대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에 구속되는 사업주가 3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벌금은 법인들의 평균 벌금 액수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벌금액의 평균 금액은 432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을 보면요. 이제 안전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소기업. 우리가 중소기업을 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돈도 없다고 합니다. 기술도 없다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수준도 낮다라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길은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는 겁니다. 중대재해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1대 29대 300, 지금 중대법 시대에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곧바로 중대재해 예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물높이를 막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해 보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의 유형이 10가지 이상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다발하는 그 작업 10가지, 7가지만 제대로 예방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사망사고의 85%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 게임이죠. 안전은 확률이니까요. 고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렇게 고위험을 관리하면은 효과를 낼 수 있냐고요? 파리의 에펠탑이 그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889년에 파리의 에펠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고층 구조물을 세우면서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대요. 1889년에 말입니다. 제가 2019년에 파리에 저 에펠탑에 갔어요.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사진 찍어오는 거였어요. 제가 밑에 에펠탑에 가서 찍어온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야, 파리에 갔더니 매 7년마다 저렇게 페인트 칠을 하더라. 밑에 사진이 7년마다 페인트 칠을 하는 사진입니다.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를 다 알 수 있더라. 1889년부터 복장이 바뀌고 보호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수백 장을 찍어왔죠. 그런데 서울법무장으로 와서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보는데 에펠탑 표지가, 에펠탑이 그림이 나와 있는 표지가 책에 있었어요. 그 책을 한 권 들었더니 낭만의 건축, 논란의 건축,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 에펠탑을 지을 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구스타프 에펠이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프랑스 전역에 250명의 건설 근로자들을 모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시켰던 거죠. 무장된 전사로 이 구조물을 완공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생각했습니다.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안전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발주와 도급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모기업이, 여러분들의 원청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청이, 모기업이 챙겨주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안전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범위를 확대했고 책임을 높였습니다. 퇴임한 공기업의 CEO를 법정 구속합니다. 1심의 판결이죠. 인천항만공사의 사례입니다. 억울했습니다.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도급으로 봤어요. 대법원에서. 자, 그러면 도급과 발주 영역에서의 논리는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급을, 발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발주기관으로 빠질 수 없다. 대부분 도급으로 인정될 지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우리 회사 아니에요. 저기 우리 회사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사고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안전 문화가 조직 내에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안전에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영진과 안전에 대한 소통이 상시 이루어지는 조직, 그게 진짜 인류기업입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외형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는 어렵겠죠. 안전 문화는 근로자들의 행동, 그다음에 그 수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의 안전 문화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를 경영진분들께서는 아셔야 되는 거죠. 측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 매월 게재하고 있는 이데일리라고 하는 경제신문에 제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전부 다 소개된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칼럼을 검색하시면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들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오늘 배운 내용의 33%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에빙하우스의 이론입니다. TBM, 아까 우수 기업들의 사례에서 TBM을 하신다라고 나왔어요. TBM의 효과는 이런 겁니다.
이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TBM의 사례가 나와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을 보고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TBM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만났을 때 근로자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서 또 하나 강조할 수 있는 게 위기관리입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벌써 예방은 과거가 돼요. 기업에게는 지금 일어난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또 경영자의 관심이 돼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발방지 대책, 비상조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영자분들은 거기까지 해서는 곤란해요. 작년도 세계경제포럼의 주제가 레질리언스입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다양한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빨리 회복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게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난 것은 과거형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현재형과 미래형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사고가 나면은 과거처럼 제발 저렇게 뭐 숨기려든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깔렸는데 회사한테 연락한다고 시간을 소비해요.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모 대기업도 15분이나 지체됐대요. 구조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는 절대 안 된다. 그거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구조팀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대응팀을 어떻게 활동하게 할 것인지, 복구팀을 곧바로 가동해서 기업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전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셔야 된다. 사고가 나면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의 하위 구조별로, 하위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위험, 안전, 사고, 위험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저는 C 단계라고 봅니다. 깨진 유리창과 같은 거죠. 이건 근로자들 관점에서 위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위험하니까 자기도 준비를 하죠. 이런 단계는 가장 우리 70년대 기본적인 단계겠죠. 두 번째 단계는 룩 단계입니다. 위험이 있는데 꼼꼼히 봐야 보이는 위험이죠. 자,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보니까 총알이 저렇게 자욱하게 박혀 있어요. 미군에서는 저 비행기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 총알 자국을 덧댔습니다. 총알이 맞은 부위를.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대책을 세웠는데 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대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와칭 단계입니다. 우리가 안전 전문가, 보건 전문가라고 하면은 저 장면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목가적이다, 낭만주의 밀레가 저 하루에 추수를 마치고 기도하는 평화로운 모습이다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저 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현장에 위험이 있을 때 아니면 위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역량을 저는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바도르 달리는 저 그림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고 하잖아요. 슬퍼서. 왜? 저 밑에 바구니에 감자 몇 개가 놓여져 있는 저 바구니 밑에는 이들의 자녀가 죽어 묻은
죽어 묻힌 자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단계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져야 될 저는 위험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두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등불을 든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가 다가가서 물어보죠. 아니,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등불을 왜 들고 다니십니까?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에 오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안전을 배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안전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전의 관점에서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위험을 자꾸 감행하는 근로자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등불을 드는 것이 안전을 위한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수도 없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사고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전 대책이 저는 등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게 위험성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전하고 근로자, 동료도 안전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우리 경영자분들이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추 하나가 여물고 둥그러지는 데는 이러한 천둥과 태풍과 벼락, 오늘 같은 폭설 같은 것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둥그러지고 붉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무죄로 완성되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강재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의 또 첫 번째 발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 주제는요. 현장 이해부터 시작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저 또한 궁금해집니다. 그럼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서용윤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서용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작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합을 맞춘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고광재 본부장님의 발표를 보면서 혹시 궁금하실 분이 계실 텐데 그거 다 아십니까? 아까 전투기 말씀하신 거. 그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요새 생각이 들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답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표본이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 추락한 비행기를 조사해야 되는데 살아남은 비행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그 빨간 타격점은 오히려 맞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아까 빨간 점이 없는 곳을 수리를 또는 보강을 해야지만 오히려 추락률이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흔히 통계학에서는 선택평양이라고 해서 바이어스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지 저희가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실 제가 강의할 때도 저도 쓰는 하나의 그림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된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산업안전상생재단 컨퍼런스의 주제에 앞서서 이제 산업안전 상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전 안전만큼 상생에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흔히 그 경제학 쪽에서 뭐 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윈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경제학에서 윈윈을 찾기는 쉽지 않죠. 저희는 항상 승자 독식 또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못 버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치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만큼 산업안전 상생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환기 차원에서 저도 조금 그림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앞서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정말 좋은 주제를 보시다가 이렇게 현장 사진에 딱 들이대니까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요게 보여드리는 그림은 사실은 좀 몇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오늘 조금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중간 그림 뭐 1, 2, 3번은 좀 워낙에 잘 아실 것 같고요. 왼쪽에 저 문을 보시면은 사실은 아까 고광재 본부장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하고 같이 수록된 책이었습니다. 제가 본 책에서는요. 저 문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손잡이로 당기게끔 인터페이스를 유도하고서는 표시는 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지 부조화 또는 행동 유도성을 굉장히 제약하는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생재단에서 굉장히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있는 안전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중소기업 컨설팅을 다니면서 정말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 요소를 굉장히 중소기업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인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저기 화물차 위에 계신 분들은 검수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문이 제대로 왔는지 아마 중소기업에서 많이 보시는 그림이실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 물건이 뭐 고박은 되어 있었겠지만 우선 굴러 떨어질 수 있는 둥근 물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서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마디로 미끄러 넘어질 수 있는 간격이죠. 저기 서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화물차 기사분이십니다. 기사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저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산재 통계를 보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화물차 기사분이 현장에서 돌아다니시다가 사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는 뭐 요 사진으로는 별건 없었는데요. 실제 제조 사업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 유발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인물이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거는 저기 뒤에 대기하고 있는 화물차입니다. 저게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하나의 회사였는데요. 저기 화물차가 하나만 있을까요? 중소기업 사업주분들 계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도로에 화물차가 4-5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화물기사분들은 그냥 안에서 대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차 세워두고 잠깐 담배 피러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업장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 대문 안쪽부터 사업장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렇게 화물차 기사분들도 많은 위험성을 일반 도로상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회사 직원 그리고 화물차 기사분 그리고 밖에서 도로를 점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까지 굉장히 복합적인 하나의 위험 요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저런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요. 왜냐하면은 화물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장이라고 하는 것 등을 많이 서로 공유하고 살펴보다 보면은 서로 간에 공유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에 대한 개선책을 서로 상생해서 해결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좀 중점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전 규제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환경 관련 법안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고요. 소방과 관련된 것도 작년부터 설치 기준이 꽤 강화가 되었습니다. 법만 그럴까요? 요새는 ESG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서서 그 임무송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급망 실사법이라고는 하는 CSDDD라고 하는 유럽에 이제 발의가 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보면은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환경을
어떻게 잘 구성해야 될까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강력한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사회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실제 경제적이나 안전적으로 상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전보험관리 체계 구축을 하는 부분. 그 안전보험관리 체계 구축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부터 위험성에 기반해서 안전보험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보험관리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을 좀 저번 달 자료인데도 조금 아웃데이트가 됐네요. 23호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눈여겨보실 게 뭐 여러 가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사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그 주체를 차치하다 하더라도 제 23호를 보게 되면은 최초로 벌금형만 내려진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징역형 또는 이제 집유형으로 가다가 이제 벌금형이 유독 딱 한 케이스 23호로 나오겠고요. 최근 아마 한 케이스 더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현황에 있어서도 저 기업이 56명 정도의 기업으로 제가 판례를 봤는데요. 중소기업의 현황을 좀 어느 정도 벌금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좀 판례상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이는 것들은 안전조치의 노력도를 실질적으로 판례에서 보고 벌금형으로 이제 감형을 해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도 이제 실질적으로 판례에서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런 상생재단의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부 사업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 규율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라고 하는 이 체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과연 처음 나온 개념일까라고 한다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체계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 법을 들여다보면은 체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은 리스트 형태로 목록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법들을 사실은 공장의 맨 처음 구축부터 운영까지 보면은 사실은 그 수명 주기상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안전인증이라거나 자율안전 확인 신고 유해 연물질 추출은 구매 전에 수행해야 될 업무고요. 이제 플랜트라거나 공장 또는 건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업종 또는 해당 부분에 따라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같은 것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시공 이후에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흔히 하는 위험성 평가라거나 PSM 그리고 안전검사 같은 것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법만 들여다보면은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보이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체계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그냥 그림으로 제가 하나 그려봤습니다. 중간에 있는 박스는 과거 종래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 범위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입법 목적이 현장에 없는 경영 책임자들의 처벌을 사실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없는 저 본사에 있으신 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묻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중소기업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도 현장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갖고 있는 모든 건물이라거나 현장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한마디로 부속 건물까지 모두 다 관리해야 되는 엄청난 확대 범위를 갖게 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협력업체에서도 간헐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에 입출을 하시죠. 그분들도 지배 권한 범위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기존의 현장 중심에서 이제 다각도의 사업자 간의 관계까지 모두 살펴봐야 되고 생산 건물뿐만이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장소적 책임 범위는 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뭐 9+4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법으로 보게 되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9개의 시행령 제4조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 맨 아래에 있는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를 당연히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인 근로자가 잘 아니까요. 자, 그럼 근로자가 확인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의 역할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경영 책임자는 혼자 못하니까 당연히 전담 조직이나 또는 담당 조직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제2호나 제5호, 제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조직을 구축하려면은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죠. 또는 현장을 개선 조치하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4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경영 책임자가 회사, 기업의 어떤 경영 방침으로 수립을 하는 게 제1호가 되겠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돌고 돌면은 1호부터 6호까지는 시스템으로 모두 당연하게 해야 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상대응이라거나 작업 중지, 그리고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에 한해서 제8호와 제9호가 각각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9호를 아까도 방금 전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가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무리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를 보면은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체계의 요소가 있고요. 사업주가 현장에 위임한다거나 권한을 부여해서 현장 작업자가 할 수 있는 체계의 요인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왼쪽의 노란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주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주황색 부분은 현장 근로자나 이제 위임받은 관리 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께서 해야 되는 업무, 주요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잘 얽히고 얽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앞서 보여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에서 보게 되면은 제5호라고 하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얼마나 권한과 예산을 부여했고 잘 업무 수행을 하는지 확인하라라고 하는 고 위임 확인 조치가 가장 많은 위반 사항으로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될 업무와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될 업무는 좀 차별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경영 책임자가 얼마나 관리 감독을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영 책임자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모든 이 안전 관리를 사실 저희가 모두가 해야 되는 안전이라고 했지만 실제 처벌은 이제 사업주에게만 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사업주분들께서도 주로 해야 되는 업무, 현장에서 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좀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법상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을 하고 현장에서부터의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잘 발굴하고 경영 책임자가 개선 조치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두 가지로 우리가 풀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큰 조직에 한해서는 사실 뭐 제가 방금 안전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에서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다시피 실제로 모든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활동들이 일부 녹아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매죠. 구매를 할 때 보호구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구매부서에 예전에 보호구를 구매하려 한다면은 최저가의 보호구를 구매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안전 쪽에서 구매와 관련된 일부 사항들을 또 역할로 하다 보니 이제 구매 쪽에도 안전과 관련된 어떤 적격 수급업체라거나 또는 적격 구매 물품을 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할 및 책임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안전전담 조직이 모두 할지 아니면은 각 부서의 안전 업무를 맡기고 안전전담 조직이 관리 컨트롤을 할지 요거는 이제 조직의 경영의 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구매뿐만이 아니고 인사, 노무, 교육, 감사, 법무, 예산 이걸 모두 다 안전팀에서 하는 경우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게 방금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의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경영 차원에서 모든 부서의 아레나를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걸 단순히 안전 조직에서 하던 거를 이제 사내 전체 조직, 그리고 사내 협력 업체, 그리고 이제 사회 협력 업체,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대 시민재해라고 하는 국민까지 폭넓혀서 보면은 이건 절대 경영 책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의 아레나를 안전 쪽으로 다시금 한번 재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 관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나 빨리가 도입됐기 때문에 현장의 체질 개선이 조직 체질 개선까지 가지 않는 이제 이런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조직이 다 함께 안전과 관련된 미션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대중소기업의 뭐 공급망 관련된 얘기들도 실질적으로 공급망이 굉장히 강한 지금 자동차 업계라거나 뭐 반도체 업계 이런 곳에서는 사실 납품업체의 품질이 곧 최종 완제품의 품질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급망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산 납기 일정이라거나 또는 최종 매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뿐만이 아니고 공급망에서도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EU에서 나온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도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완제품사, 한마디로 고객에 가장 가까운 최종 조립 완제품사가 이제 각각의 공급망의 1차 협력 업체들의 실제 공급망 실사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에서도 상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급망에서 찾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생재단에서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그 공급망의 중소기업까지도 상생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환경이 계속 마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시적으로 이제 이런 좀 배경 하에 좀 현장 안전 조치 방식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공통으로 좀 해당되는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뒷부분의 현장 안전 조치와 관련돼서는 아까도 1대 29대 300을 말씀하셨지만 하인리가 그린 그림이 저겁니다. 실제 하인리가 1940년대에 처음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개정한 이제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현장에서 얼마나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치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알면서도 당한다. 요거는 사실상 고의적 방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장에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아는 이런 위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는 물적 조건하고 인적 조건으로 사실은 나뉘게 되고요. 인적 조건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휴먼 에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휴먼 에러라고 하는 게 근로자 과실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휴먼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작업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그 문을 얘기합니다. 작동 방식과 실제 문구가 다른 경우 당연히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 읽는 게 푸시하고 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을 볼 때요. 맨날 밀고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 휴먼 에러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5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기술적 인간공학적인 대책을 제가 좀 주요 주제로 해서 오늘 뒷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고광재 본부장님께서 제거에 대한 부분만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위험이라고 하는 거가 사고재해로 오는 거는 위험이라고 하는 그 요인이 근로자하고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재가 발생해도 사람이 거기 없으면은
산업재해가 아니죠. 그럼 결과적으로 위험 요인이 근로자한테 가는 저 과정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개선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험 자체를 없애면은 제거고요. 위험이 근로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을 없애버리면 그거는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위험 요인의 방호 장치를 씌우는 경우라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씌우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5가지의 대책은 저 왼쪽에 위험원을 관리할 건지 전파되는 과정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이나 근로자 자체를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로 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호장치, 위험원, 근로자 보호구 그리고 전달 과정의 차단 이런 것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반에 얽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철로의 안전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왼쪽은 우리가 흔히 행정적 조치라고 해서 그냥 사인 표지 하나 두는 경우입니다. 근데 저걸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두 번째처럼 어떤 신호 체계를 좀 공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저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게이트 차단을 하는 방식이 존재하겠죠. 저래도 누가 위반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위반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려면은 맨 마지막에 철도를 고가로 만들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까지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사업주분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거나 자기규율 안전관리 체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사업주나 또는 현장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과연 처음 나온 컨셉이냐라고 한다면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품질 관련된 컨설팅도 해봤지만 품질에서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요인은 가장 타겟치에 맞추는 품질 관리, 한마디로 시스시그마라거나 또는 뭐 종래의 쓰이시그마도 상관없겠죠. 가장 이상값으로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것인가를 보게 되죠.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성 저감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는 얘기고요. 연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알랍이 바로 품질공학에서 얘기하는 지속적 품질 개선, 흔히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쓰시는 용어죠. 카이젠이라고 하는 도요타에서 나온 용어를 아실 겁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일본어죠. 카이젠. 안전에서도 똑같이 카이젠의 용어가 알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품질은 되는데 안전은 안 된다.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업무고요. 문제는 제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험 저감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드러내고 그거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위험성 평가를 단순히 한 번에 두고 캐비넷에 넣어두지 마시고 그 위험성 중에 고위험 요인들을 따로 추려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위험 지도 같은 것 등을 만들어서 현장의 근로자에게 알리는 활동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에 기업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관리의 안전 체계는 이제 관리 감독자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관리 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최소 단위의 관리 감독자를 현장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의 관리 감독자가 작업자와 안전관리자 간의 관계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할지,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거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사업주가 직접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사업장 분석이라거나 안전보건 교육이 굉장히 현장 안전 조치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업장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 업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공사하시는 업체도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업종의 근본적 차이가 안전이라거나 조치의 차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건 사실 좀 이론적인 거라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흔히 생산업종의 유형화를 할 때 표준화 정도하고 생산 규모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표준화 정도는 자동화 정도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사람이 배제되고 장치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흔히 철강, 화학물질 제조업체 그리고 또는 제지업체 같은 곳들. 이제 이런 곳들은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공정을 한번 돌리면은 몇 날 며칠을 계속 돌리죠. 이런 경우에는 PSM과 관련된 어떤 화재 폭발 같은 파급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표준화 정도가 좀 잘 안 되는 곳들은 작업자가 매번 다른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교육도 많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훈련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TBM 활동은 더더욱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산업이 바로 흔히 건설공사와 조선을 얘기합니다. 매번 똑같은 건축물 만드는 경우 없고요. 매번 똑같은 배 만드는 경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정의 이해를 해야지만 위험 요인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뭐 다른 건 다 보더라도 저희가 흔히 컨베이어 위주의 이제 제품 배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흔히 그냥 기계기구 위주의 공정 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잡샵하고 플로우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잡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간중간 공정에서 만들어진 거를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위해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쓰는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이런 곳은 당연히 자동화 정도가 덜 됐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큰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수요가 많아서 우리는 지게차 크레인 안 쓰겠다, 컨베이어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컨베이어 쪽의 문제점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산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기본적인 위험 요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요 표는 이제 기계 제조하고 화학 제조 사업장을 사실 제가 비교한 하나의 연구 용역 결과인데요. 뭐 별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양중기라거나 하역 운반 기계를 화학 업종보다는 기계 업종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만큼 그런 기계 기구의 위험 노출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업종별마다도 우리가 맞춤형 컨설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맞춤형 위험성 평가, 맞춤형 개선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업장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휴먼 에러와 관련된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왼쪽의 그림의 문제점은 파악하셨을 거고요. 혹시 두 번째가 어떤 의도 때문에 제가 넣으신지 아시겠습니까? 요새 제가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좀 강의 차원에서 넣은 그림입니다. 외국인들한테 숫자 써보라고 하시면요, 우리나라 숫자 쓰는 체계하고 다릅니다. 글자를 쓰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예를 들어 7자를 우리나라는 3번처럼 쓰는데 외국인들은 보통 5번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4자도 우리는 4를 그 동서남북 할 때 4자처럼 많이 쓰는데 외국은 약간 니은자처럼 쓰는 4자도 많이 씁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요새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얼마나 알고 대책을 세우는가가 조금 현장에서 의문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휴먼 에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의도적 행동, 뭐 의도적 행동이라고 해서 실수부터 해서 뭐 위반까지 휴먼 에러라고 보고 있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극을 감각하는 단순 반응 문제, 그리고 지각의 문제, 그리고 인지의 문제라고 보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맨 안쪽에 감각에 의해서 바로 반응을 하는 경우는 숙련 기반 행동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같은 것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는 대로 한 겁니다. 근데 약간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작업 표준이나 매뉴얼 지침을 보게 되면 아, 내가 했던 게 틀렸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겠다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방호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공정에서부터 발생하는 실수가 사고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풀프루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과 페일 세이프 디자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현장에서 조치합니다. 흔히 인터락이라고 하는 풀프루프 그리고 실제 보조 장치의 측면에 페일 세이프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현장에 잘 도입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직관적인 디자인이라거나 또는 기술적인 공학적 대체가 필요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휴먼에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여기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가스레인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기 버너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저거를 돌리면 뭐가 켜질지 바로 다들 아시겠죠? 이게 적합한 디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적인 디자인이고 안전 디자인에서 직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함이고요. 아리셀에서 저번에 그 화재 사고 이후에 안전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설비 지원 확대를 하게 됐는데 상생재단이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생재단에서도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아까 함을 볼 수가 있었고요. 뒷부분에 아마 실제 우수 사례에서 많은 부분을 보여주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중소기업에 화물차가 들어와서 하역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획화가 되면은 사실은 훨씬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도 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활동을 제가 몇 개 사례를 받아서 지금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학적 대책도 센서 기반의 지게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영상 기반의 지게차 기술들도 도입한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 그리고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풀프루프 쪽에서는 이제 인터락 기술인데 사실 요거는 많은 공학적 지식이 사실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호 장치 같은 것 등을 열면은 기계기구가 멈춰야 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인터락이라거나 리미트 스위치 쪽의 방호 장치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그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작업 표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인터락 기술 같은 것 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가 가장 직관적인 건데요. 이제 전자적 인터락이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 문을 열면은 회로가 끊어져서 안에 기계가 멈추는 이제 인터락입니다. 뭐 사출 소형기 쓰시거나 뭐 다이캐스팅 쓰시는 제조업체에서는 대부분 다 문을 열면은 기계기구가 멈추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과거에 SPC의 그 식료품 업체라거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작업을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인터락 기술이 제대로만 작성이 되면은 설계가 되고 개발이 되면은 더 좋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 대책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장의 위험에 있어서도 최근에 뭐 중대재해 사이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실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나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속 가능한 안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과 지속 가능한 안전은 인지와 실행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문제를 안다고 바로 고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사실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제가 올해 사실 컨설팅을 다니면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왜 어려운가를 들었더니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건 안 어려운데 개선을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사실 컨설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컨설팅 자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던져드리고 끝냅니다. 개선 대책은 나오는데 저거를 어느 기업에 의뢰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은 사실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위탁을 주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도 저런 부분은 좀 약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방호장치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시장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생재단에서는 직접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방호 장치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돈이 될까요? 사실 돈이 잘 안 됩니다. 한마디로 시장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하는 입장도 사실은 손해고, 이거를 실제 고침을 의뢰하는 쪽에서도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개선 쪽과 관련된 안전 쪽은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암만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쳐주는 데가 없으면은 사실상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술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혹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술의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밀폐 공간에서의 뭐 음압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하면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곳에서 만들면은 음압을 걸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음압이나 양압이나요. 하여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기술 컨설팅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요. 비용의 문제, 단시간 안에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어떻게 대책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 사업 중에 클린 사업이라거나 또는 융자 사업 같은 것들 또는 안전 동행 지원 사업 같은 것들에 해당이 되면은 거기에 좀 많이 응하시라는 말씀이나 또는 상생재단과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의 문제, 개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저런 것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업주분께서 계획을 수립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실제 실행도 하셔야겠죠, 단계적으로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의 문제에 따른 뭐 적정 일정 및 납기 조정과 관련된 공급망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산업안전 연구조직이라거나 시장 개발 및 확대,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거나 컨설팅 기관, 학계 간 협력 체계가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도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업주의 안전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제임스 리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안전 조치를 암만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방심을 하면은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그 안전을 얘기하면 생산을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이 전제고 그다음 안전입니다. 그래서 요 책에서도 보게 되면은 왼쪽 위에 나와 있는 뱅크럽시라고 하는 거는 파산을 얘기하고요. 오른쪽 아래 나와 있는 거는 재난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프로덕션의 생산 규모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방호 장치를 하면은 파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생산 규모는 굉장히 큰데 프로텍션을 제대로 안 하면은 재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흔히 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저 생산 규모를 늘리고 프로텍션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프로텍션을 하고 나서는 생산 규모를 늘려도 프로텍션을 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재난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속적인 안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가 항상 좀 잘 안 나오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 정말 제가 앞에 본부장님 발표를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통찰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사실 경영주나 관리자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C, look at, watch를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원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사후 판단이라고 하는 하인드사이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굉장히 첫 단계로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두 번째로 포어사이트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측이나 예방책이 관리자들한테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하인드사이트와 포어사이트가 잘 몇 번 돌아가다 보면은 PDCA에 따라서 우리가 인사이트, 통찰, 한마디로 뭔가 좀 개선해야겠는데라고 하는 어떤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찰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진 않습니다. 어떤 뭐 경제적이든 사업적이든 또는 여기서 말씀드린 안전적이든 굉장히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을 바탕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영 책임자분께서도 단순히 이거 안전 전문가가 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를 계속 보고받으시면서 앞으로 동향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통찰을 가질지를 경영자분께서 한마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누구에 초점을 맞추는 비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하면은 누구야, 누가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공정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후 판단이라거나 예방 그리고 통찰을 가질 수 있는 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이 필요하다로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용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기 전에 혹시 녹음기 분실물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혹시 녹음기 소니 제품이고요. 가죽 케이스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혹시 분실하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 데스크에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고 각자 소지품은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상기업 및 개인별 우수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대상 수상기업인 주식회사 위트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발표 주제는 전사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활동 강화 사례로 위트의 이의덕 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위트 이의덕 부장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종합 대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전사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활동 강화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사업장 일반 현황부터 향후 안전보건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일반 현황 회사 소개입니다. 주식회사 위트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1983년 8월 15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주요 생산품으로는 자동차 부품으로서 헤드램프 하우징 또 리어 콤비 하우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총 80명이며 매출액은 2023년도 기준 367억 원으로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음은 조직도입니다. 대표이사님을 필두로 해서 총 80명으로 저희가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 흐름도입니다. 원재료가 입고가 되면 보관, 투입 과정을 거쳐서 또 사출팀에서는 금형 교환, 또 사출 성형, 또 초중 종물 검사가 완료 후에 조립 라인으로 이동 후 조립 라인에서는 조립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창고 이동 후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출하하는 공정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활동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또 그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또 전담 인원 부족, 또 관리감독자 인식 부족, 또 근로자의 참여 부족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개혁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또 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근로자와 함께 구축 활동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활동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보건 확립을 하고 권한, 책임을 부여하고 또 근로자 참여, 또 개선 및 예산 확대를 통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입니다. 총 7가지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총 4가지의 안전보건 목표를 토대로 해서 근로자의 생명과 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 집행이라든가 또 추진 계획, 또 TBM 활동, 또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활동 예산 평선 및 집행입니다. 23년도 집행 실적이 한 2,900만 원이었습니다. 24년도 집행 계획이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4년도 예상 실적으로는 한 8천만 원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대비 한 51% 정도 저희가 증가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보건 활동 이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진 또 관리 감독자분께서 현장 순회를 1, 2회씩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감독자 회의라든가 또 TBM 교육 등 주 1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월 1회 안전 관련 회의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또 개선 실적을 발표도 하고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계획이라든가 또 예산 집행 평가 또 관리 감독자 및 안전보건 법규 준수 평가를 분기별, 반기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자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 주관 하에 저희가 안전보건 활동 발대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발대식을 통해서 근로자가 왜 안전보건 활동을 참여를 해야 하는지 또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발대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자의 권한 위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의 지정사라든가 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서 또 관리 감독자의 지정서를 전달식을 통해서 책임과 권한을 위임을 통한 안전관리를 집중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영자의 교육을 통한 강한 리더십입니다. 물론 여러 회사에서는 이런 법정 교육은 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경영자께서는 그 외에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셔서 안전관리에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전 근로자 교육 참여입니다. 전 근로자 대상으로 경영자의 안전 교육이라든가 또 관리 감독자의 안전 교육을 토대로 해서 근로자의 의식 개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TBM 교육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성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TBM 교육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TBM 교육은 관리 감독자 주관 하에 주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부서별 위험성 평가의 내용이라든가 간부 회의 시 안전 보건상 논의 사항 또 최근 제4에 대해서 교육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서별로 또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TBM, 과거의 TBM 교육 자료를 영상을 담아서 현장에 수시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저희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근로자 적극 참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 조사 및 포상 제도입니다. 관리 감독자 주관 하에 저희가 위험성 평가 시 청취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개선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다시피 주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개선 사례를 좀 보고 계십니다. 또한 경영진께서는 안전 개선 활동 우수 사례에 대해서 직접 포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 관리입니다. 관리 감독자가 아차 사고 사례에 대해서 직접 위험성 평가를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보건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보건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 개선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차 이동 시 상해 및 충돌 위험에 대한 개선 내용입니다. 대차 이동 시 대차의
대차와 또 발꿈치가 거리가 가까웠다 보니까 상해의 위험성이 존재를 합니다. 해서 저희가 대차 손잡이를 추가하여 상해의 위험을 제거를 하고 충돌 위험을 개선 내용입니다. 그 결과 위험성은 12에서 3으로 낮아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형 교체 시 낙하사고 위험에 대한 개선 내용입니다. 금형 교체 시 형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워 낙하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설비별로 계단 및 난간대를 설치를 해서 낙하사고 위험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위험성은 12에서 3으로 낮아진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금형 유압 클램프 및 체결 위험 개선 내용입니다. 사출기 금형 유압 클램프 체결 시 저희가 미체결로 인한 금형 낙하 사고가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사출기 유압 클램프 내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컨트롤 박스에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램프를 설치해서 미체결 시 경보음이 작동하게 되어 미체결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위험성이 12에서 3으로 낮아진 개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통로 이동 시 충돌 위험에 대한 개선 내용입니다. 통로 이동 시 좀 좁고 좀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충돌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차와 대차끼리 또 대차와 사람끼리 충돌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센서 부착으로 이동 감지를 하여 경보음과 불빛을 통해 충돌을 예방한 개선 내용입니다. 그 결과 위험성은 9에서 3으로 낮아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형 보관 구역 이동 시 미끄러움에 대한 개선 내용입니다. 사출금형 보관 구역에 기름에 의해서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메쉬 철망을 설치를 해서 바닥의 미끄러움, 즉 넘어짐을 방지한 개선 내용으로서 위험성이 12에서 3으로 낮아진 개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지게차 이동 시 충돌 위험 개선입니다. 기존 지게차에 부착된 설비로는 이런 사각지대 또 그러니까 시야 위 확보로 인한 충돌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게차에 카메라와 레전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이 사각지대 및 주변 안전사고를 방지한 개선 내용으로서 위험성은 12에서 3으로 낮아진 개선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문화 확산으로 인한 산업재해 제로화입니다. 최근 6년간 현재까지 저희가 무재해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무재해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전문화의 확산, 정착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자는 안전에 대한 안전이 필수라는 의식 강화, 또 관리 감독자는 현장의 책임자라는 인식 정착, 또 근로자는 안전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 이런 여러 분야를 통해서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재해가 계속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증 및 안전 표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위험성 평가 인정서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도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품질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인증서를 통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안전보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설비 교체라든가 또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 또 작업 환경 개선 진행, 또 안전 의식 문화 확산 등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향후 개선을 통해서 안전 관리에 집중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치고 오늘 영광스러운 종합 대상 수상의 격에 맞게 앞으로도 안전 보건에 더욱더 힘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 또 안전보건 모범 사례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특별상 수상기업인 신신 ENC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발표 주제는요,
근로자와 함께하는 상시 위험성 평가로 신신 ENC 백준선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와 함께하는 상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발표할 신신 ENC 본사 안전팀장 백준성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신신 ENC의 일반 현황, 개정된 위험성 평가의 적용 사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신 ENC의 일반 현황입니다. 국내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20여 개의 현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발주처 및 원도급사는 쿠팡,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한라 등이 있습니다. 본사 안전팀에서는 전국 현장을 월 1회 방문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조직도입니다. 본사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적용에 맞추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위험성 평가의 적용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현장 개설 정보를 본사에서 인지하게 되면 본사 안전팀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 본사에서는 매월 정기 위험성 평가와 수시 위험성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현장에 배포하는 형태로 위험성 평가 관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2024년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 컨설팅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당사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객관적인 진단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컨설팅은 본사와 현장을 번갈아가며 실시되었고 현장과의 소통, 실제적 기술 지원도 함께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 컨설팅 중 상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적용에 대한 나름의 고심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표 상단에 보듯 기존에는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 이후에 정기 위험성 평가와 수시 위험성 평가를 본사에서 실시하였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규 준수에는 맞으나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와는 혼선이 일부 있었고 근로자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낮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컨설팅 이후에는 최초 위험성 평가까지는 기존 그대로 실시를 하고 정기 위험성 평가와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합친 상시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정리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식이 통일되고 근로자의 의견 수렴과 이해도, 참여도가 높아짐을 현재까지도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용된 당사의 상시 위험성 평가의 갑질을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붉은색으로 부분된 부분은 전국 현장을 순회 점검을 하면서 근로자의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본부장에 의한 작성, 본사 안전팀장에 의한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및 피드백,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의지까지 다 표현된 사항이고 위험성 평가의 본 목적인 근로자의 참여로부터 대표이사 소통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결과를 낼 수 있고 현재도 기록을 유지 중입니다. 근로자의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실시하는 작업회의, TBM의 위험성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의견 접수, 진행 결과를 피드백으로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성과 중에 의식불명 응급 환자의 긴급 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었었고 당사에서는 119 소방관 출장 교육을 주관 실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물론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서도 매우 만족하는 결과로서 꾸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참여 강화를 위하여 의견 접수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의견 청취부터 근로자 신문고의 설치, 근로자 설문조사의 실시, 우수 제안자의 포상, 제조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달에 한 번 본사 안전팀장을 실제로 만나보다 보니 근로자의 소통과 스킨십이 매우 많아져서
의견 청취에 관해서는 이제 안전관리 기법 중에 하나인 브레이밍 스토밍 기법을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브레이밍 스토밍 기법 중에는 대량 발언, 자유 발언, 비판 금지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구축 및 운영으로 ISO 45001은 무리 없이 갱신 유중에 있으며 건설 안전 보고서는 SA 1등급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위험상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서도 2개 사업장을 현재 취득을 하였고 현장이 새로 개설된다면 추가적으로도 인정 사업장을 취득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전, 현대엔지니어링, 쿠팡 등 우수 협력사 선정 및 수상 이력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지역 본선 장려상을 수상을 했고 현재 산업재율은 0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경영 체제의 구축과 위험성 평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과 실행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컨설팅 및 제안에 조금 더 실행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는 계기였고 안전팀장으로서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기본에 충실하고 세분화된 안전관리를 통하여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신 ENC 발표 만나봤습니다. 모두 이렇게 수상 기업이어서 그런지 또 발표를 다 잘해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요, 공로상 수상자인 다니엘 시스캠 김우영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주제는요, 안전보건 관리 정착을 위한 관리자 우수 활동 사례입니다. 네, 여러분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다니엘 시스캠 김우영 부장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신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한경수 전무위원, 그리고 재단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개요로부터 향후 발전 계획 순입니다. 저희 다니엘 시스캠은 1984년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올해가 40주년이 된 회사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장은 음성 사업장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작은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용 가스를 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약 250개 이상의 병원 및 의료기관들에게 공급 중에 있으며 의료용 가스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2차 에코프로 및 네페스와 같은 2차 전지 선도 기업들에게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실시 현황 및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할 수 있고 보이면 안전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신 산업안전 상생 컨설팅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 안전보건 업무관 애로사항이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관성, 연계성 없는 산발적인 업무 진행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중처법, 산안법, 그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관법, 화평법, 기타 등등 건축법, 이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저도 한 15개 기관에 끌려다니면서 한 달에 한 건씩만 받아도 15개 공문을 처리해야 되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안전보건이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는 형식만 갖추면 되고 근로자는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자. 이런 매너리즘이 만연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저희 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 산업안전상생재단 컨설팅을 받으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알면 할 수 있다. 저희가 몰라서 못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지만 하나로 합쳐서 안전보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매뉴얼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서 저희가 갖출 수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절차서와 지침서, 순서대로 안전보건을 할 수 있구나, 모아서 관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안전보건 활동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었고요. 안전보건 활동을 진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진짜 어려운 이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중점 사항으로 기본에서 일단 다시 보자. 안전보건 컨설팅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지점, 우리 공장의 문제점을 찾아내자. 두 번째, 반복을 절대 무시하지 말자. 아차 사고는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인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저희가 놓친 부분을 꼭 찾아서 반영을 하자.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자라는 이 세 가지 중점을 가지고 안전보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다시 선정하고 관리 감독자를 각 그 생산 현장에 명시를 해서 인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부여했고요.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서 그 인원들이 이 안전보건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에게 정해준 위험성 평가 절차에 따라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참여된 근로자부터 들은 1차적인 평가 조치를 통해서 개선을 실시했고요.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상시 위험성 평가를 가기 전 단계에서 도대체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위험성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빈도 및 강도법을 적용해서 작업의 공정을 각각 분류를 했고요. 그 공정에 맞춰져서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 후에는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절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이시는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안전보건 활동을 열심히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안전평가에 따라서 요소를 분석해 보니까 35개의 위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각각 세부적인 후속 조치 사항으로 한 57개의 후속 조치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을 각각 하나하나씩 6개월간 개선 조치를 실시했고요. 이 개선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매월 컨설팅을 받으면서 후속 조치 결과까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TBM을 적용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공정들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공정들이 매주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안전성 외에 각 요일별로 어떠한 사항들을 중요하게 안전의 활동에 할 것인가를 1일 TBM을 실시할 수 있도록 TBM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 작업자의 불만, 건강 상태 그리고 제한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저희가 위험성 평가했던 부분이 계속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안전하게 여기 와서 발표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안전해진다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보건 활동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걸 상생안전재단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안전보건 활동 위험성 평가했던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현재 저희 회사에 있는 관리관 그다음 저도 매일 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지? 일정은 어떤 게 있지? 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놓치지 말자라는 부분을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는 생각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내년에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또 중소기업이 이 부분으로 가면은 보이면 안전해지는 부분이 더 정착될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안전재단에서 실시하고 계시는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이 정부 기관도 좀 도와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저희도 투자를 해서 상호 같이 상생해서 안전이 확립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4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1부 시상식과 또 2부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는 국내 산업 현장 안전 경영의 초석을 다지고
산업계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산업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돌아가실 때는요, 작성하신 설문지를 등록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또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라면서요. 저희가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잠시 후에 또 기념사진 촬영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요. 내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